시댁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알 수 없는 답답함에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유독 시댁과의 관계에서만 이토록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분명 좋은 의도라고 하는데 왜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융은 이 질문을 통해 인간의 깊은 무의식, 즉 집단 무의식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시댁 문화 속에 숨겨진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를 융의 심리학으로 명쾌하게 분석하고 그 해답을 찾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융의 깊은 통찰력으로 이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원형적인 힘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심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시댁 문화의 뿌리 깊은 갈등은 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원형적 패턴과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4가지 핵심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별표 첫 번째, 시댁 문화에 투사된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입니다. 별표. 융의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여 인류 공통의 심리적 경험과 원형들이 저장된 거대한 정신의 층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댁 문화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넘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유교적 가치관, 여성의 역할, 가족의 위계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어머니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한국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원형적 페르소나가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대물림되는 현상입니다. 며느리에게 딸처럼 여기겠다는 말은 겉으로는 따뜻하게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내 딸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개인의 악이라기보다는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가족 내부의 여성 원형에 대한 기대치가 자동적으로 투사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나를 억압하고 간섭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 억압받았던 여성상, 혹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권위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시어머니라는 존재에게 투사되는 것이죠. 융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유독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억압된 그림자나 미해결된 개인적 컴플렉스가 투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댁 문화는 개인의 의지를 넘어선 집단 무의식의 깊은 그림자들이 교차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가족 행사는 이러한 집단 무의식적 그림자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죠. 아무리 의식적으로 현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조상들이 물려준 뿌리 깊은 무의식적 패턴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댁 문제가 그토록 해결하기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별표 두 번째, 충돌하는 원형과 복합적인 콤플렉스의 작용입니다. 별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융이 분석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충돌의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각각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인 면과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인 면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여성 원형과 남성 원형의 갈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 원형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이 원형의 그림자 측면은 때로 과도한 간섭,
소유욕,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새로운 여성으로서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존재 혹은 내 가족 질서에 도전하는 존재로 무의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신을 연결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려 드는 강력한 권위의 상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며느리 내면의 아니무스, 즉 주체성과 독립성이 이 시어머니의 어머니 원형과 충돌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형적 충돌에 더해 한국 특유의 콤플렉스들이 시댁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별표 효도, 콤플렉스 별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평가의 척도입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압박감 속에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중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편의 개인적인 약점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주입하는 강력한 집단 무의식적 효도, 콤플렉스의 발현입니다. 며느리 또한 남편에게 효를 요구하는 시댁의 태도와 자신의 자율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별표 체면, 콤플렉스 별표입니다. 시댁 관계에서는 특히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댁의 체면과 연결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내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댁의 기대에 맞춰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 애쓰면서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사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연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융의 페르소나 이론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가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 내부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희생 콤플렉스 별표입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해왔고 그것이 곧 사랑의 증표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며느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희생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며느리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작동하는 것이죠. 며느리가 자신의 삶이나 행복을 우선시할 때 시어머니는 이를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요된 희생에 저항하면서도 나쁜 며느리가 될까봐 두려워 희생을 감내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융은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강요된 희생은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별표 세 번째, 개성화 과정의 방해와 심리적 독립의 부재입니다. 별표. 융이 말하는 개성화는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통합하고 사회적 역할이나 외부의 기대를 넘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댁 문화, 특히 앞서 언급한 집단 무의식적 압력과 콤플렉스들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인 남편의 개성화 과정까지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시댁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며느리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진짜 욕구와 감정은 억압되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시댁의 비위를 맞추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응하며 때로는 불합리한 요구에도 참아내는 것이 착한 며느리의 덕목처럼 여겨지죠.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억압은 우울증, 불안증 또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융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관계는 며느리의 개성화 과정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역행시키기도 하는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시어머니 또한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서 미해결된 과제를 며느리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왜 못하니와 같은 말은 사실 시어머니 자신이 과거에 억압했던 그림자나 이루지 못했던 욕구들이 며느리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어머니 원형에 갇혀 아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제하려 들며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시어머니 자신도 사회적 기대치와 역할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관계는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남편, 즉 아들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종종 어느 한쪽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십니다. 어머니에게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아들 페르소나를 쓰고 아내에게는 무능하거나 회피하는 남편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스스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온전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이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시댁과의 관계도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시댁관계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것이죠. 별표 4번째, 끝나지 않는 세대 간 무의식적 대물림의 고리입니다. 별표. 융의 관점으로 보면 가족 문제는 단지 현재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융은 경고했습니다. 시댁 문화에서 겪는 갈등과 고통은 현재 며느리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겪었던 과거의 고통,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희생해야 했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며느리에게 답습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무언의 압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는 시어머니의 의식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희생 콤플렉스와 체면, 컴플렉스가 새로운 세대에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또한 이러한 무의식적 대물림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쌓인 분노와 좌절감은 미래의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며느리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상들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대물림받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특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족의 무의식적 패턴과 대물림되는 상처들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심리적 독립이자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한국 시댁 문화의 심리적 문제들을 융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결혼 5년 차 주부 지연 씨입니다. 지연 씨는 늘 다정하고 이해심 많던 남편 준호 씨와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 옥순 여사와의 관계는 지연 씨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옥순 여사는 겉으로는 우리 며느리는 내 딸 같아라고 말씀하셨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지연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작년 추석, 지연 씨는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옥순 여사는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준비하시며 분주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전 부치기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옥순 여사는 괜찮다, 너는 쉬어라 하시면서도 지연 씨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함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옥순 여사는 식탁에 앉은 준호 씨에게 우리 지연이가 요즘 살이 좀 빠졌네. 준호가 잘 먹여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지연 씨는 마치 자신이 남편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며느리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지연이는 손이 너무 느려서 큰일이야 라고 농담처럼 던지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 씨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 준호 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준호 씨는 험마는 원래 그런 분이시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지연 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는 노빠는 왜 항상 엄마 편만 드느냐며 격분했고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지연 씨는 왜 자신이 시댁만 가면 이렇게 작아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볼까요? 옥순 여사의 구리 며느리는 내 딸 같다는 말과 끊임없는 지적은 겉으로는 어머니 원영의 보호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며느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어머니 원영의 그림자 측면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옥순 여사는 무의식적으로 지연 씨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며느리 페르소나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효도 콤플렉스와 희생 콤플렉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옥순 여사 본인이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희생과 억압의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며느리에게 투사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옥순 여사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적 과제들이 지연 씨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옥순 여사의 말은 사실상 내가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내 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며느리 역할은 내가 정해줄게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연 씨의 분노와 눈물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압력에 대한 개성화 과정의 저항입니다. 지연 씨는 완벽한 며느리 페르소나를 쓰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억압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체면 컴플렉스가 며느리에게도 작용하여 화장실에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시어머니의 비판적인 태도는 지연 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한 자아나 불완전함에 대한 그림자를 건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시어머니의 통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그것은 지연 씨 자신의 내면에 통제받고 싶지 않은 강한 욕구나 혹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 준호 씨의 반응 또한 중요합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의 영원한 소년, 퓨어, 원형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강한 어머니 원형과 자신의 효도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편을 들거나 갈등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독립성을 찾지 못한다면 그의 결혼 생활 또한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연 씨는 어떻게 자신의 개성화를 이루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은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별표 첫 번째 해결책.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투사를 회수하는 연습입니다. 별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유독 내가 분노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가? 그것이 나의 어떤 불안감이나 결핍감을 건드리는가?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나를 무능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노트에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성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특성들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혹시 존재하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억압하고 싶은 나의 그림자는 아닌지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싫다면 나 자신은 타인에게 잔소리하는 경향은 없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통제받을 때 유독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융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각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 탓만 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투사했던 감정을 회수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별표 2번째 해결책.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별표.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융의 페르소나 이론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때로는 건강한 페르소나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순종은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1. 별표 예의를 갖춘 솔직함을 연습하세요. 별표. 시어머니께서 우리 지연이가 요즘 살이 좀 빠졌네. 준호가 잘 먹여야지 라고 하셨을 때 과거처럼 속으로 삭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별표 어머니, 저 요즘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서 일부러 살 빼고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 중인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별표.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는 방식입니다. 별표 시어머니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며 간섭하실 때 별표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어려우면 그때 도움 요청드릴게요. 별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별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머니의 무의식적 패턴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며느리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같은 직접적인 반문보다는 제가 딸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처럼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으시면 먼저 존중해 주세요. 동시에 자신의 경계는 명확하게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별표 남편과의 아니무스 대화를 시도하세요. 별표. 지연 씨의 남편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영원한 소년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연 씨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비난조가 아닌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별표 오빠. 어제 시댁에서 엄마가 나한테 손이 느리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너무 속상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화장실에서 울었어. 오빠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 외롭고 실망스러웠어. 별표.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했는지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별표 그리고 남편에게도 묻습니다. 별표 오빠는 왜 엄마의 그런 말에 아무렇지 않아? 아니면 오빠도 엄마한테 할 말을 못하는 거야? 별표 이는 남편 자신의 아니무스, 주체성, 어머니의 강력한 어머니 원형 앞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그리고 덧붙입니다. 별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도 오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해. 별표 이 말은 남편에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동시에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별표 세 번째 해결책, 개성화 일기와 상징적 작업입니다. 별표. 융은 우리가 꿈이나 상징을 통해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댁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스트레스로 치부하지 않고 나의 개성화 과정을 위한 귀한 재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1. 별표 개성화 일기 쓰기. 별표 시댁에서 돌아온 날, 혹은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별표 오늘 시어머니의 어떤 말이 나를 가장 화나게 했는가? 별표 그때 나의 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답답함, 가슴 통증, 두통 등. 별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분노, 슬픔, 무력감, 죄책감 등. 별표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별표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 패턴을 파악하고 점차 의식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별표 상징적 작업. 1.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별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해보세요. 지연 씨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거대한 바위 밑에 갇혀있는 자신? 아니면 끈으로 칭칭 감겨있는 모습?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상상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모습, 혹은 바위 옆에 작은 틈을 만들고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 등. 이러한 상징적인 작업은 무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가 문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돕습니다. 별표 네 번째 해결책, 집단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고 깨는 노력입니다. 별표 한국 시댁 문화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집단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별표 실천 방법. 별표 1. 별표 가족사 탐색. 별표 시어머니가 자라온 환경,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의 스토리를 이해한다면 시어머니의 현재 행동이 개인적인 악이라기보다는 대물림된 집단 무의식적 패턴의 발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이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2. 별표 새로운 가족 이야기 만들기. 별표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관계 방식과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의 모든 일을 며느리가 전담하는 대신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거나 더 나아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별표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별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융의 심리학에 기반한 상담은 여러분이 겪는 무의식적 패턴과 원형적 갈등을 이해하고 건강한 개성화 과정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집단 무의식을 통해 한국 시댁 문화의 복잡한 심리적 역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집단 무의식적 패턴, 그리고 어머니 원형의 그림자, 효도 콤플렉스, 체면 콤플렉스,
그리고 희생 콤플렉스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패턴들이 우리의 개성화 과정을 어떻게 방해하고 세대 간 무의식적 대물림의 고리를 형성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나 자신의 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댁 관계를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해결책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공감하셨는지, 어떤 해결책을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에 갇혀 성숙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녀 문제에 대해 융의 심리학적 관점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